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카메라의 단점이 뭘까? 풀프레임이 아닌 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현실적인 단점, 바로 요즘 미러리스 시장은 풀프레임이 대세입니다. 예전처럼 크롭바디와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크기도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가 더 이상 전문가 한정 바디가 아닌 일반 컨슈머도 사용을 할 만큼 대중화가 되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정말 꾸준하게 아직도 APS-C 크롭 카메라만을 출시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후지필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지의 새로운 APS-C 크롭 바디 모델 XH2S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2S는 2018년 2월에 출시된 후지의 XH1의 후속작입니다. 그런 H1의 후속작 H2S가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얘가 그렇게 기대가 되거나 흥분이 되거나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미 제 눈이 풀프레임 화각에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풀프레임 특유의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이 뻥뻥 날아가는 뒷배경.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손실하면서까지 다시 크롭으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채 이번에 후지 XH2S를 사용을 해봤는데 크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화질을 이 카메라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프레임 아니야, 크롭바디 맞아, 유행 트렌드 이런 거를 타는 것도 아니야, 그래 그건 인정해. 근데 일단 한번 써봐, 그리고 결과물을 한번 봐봐. 그러면은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H1 모델도 그랬지만 이 H2X 역시 외관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뭔가 도톰한 느낌이에요.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가 점점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트렌드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꽉 조인 느낌이라 어떤 빈틈도 찾을 수 없는 방진방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단단하고 꽉 조이는 그런 느낌. 이전에 H1과 외관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기존의 이 2개의 다이얼에서 1개의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셔터 스피드와 ISO 등을 내가 직접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후지만의 클래식 다이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메뉴 다이얼 하나로 바꿨어요. 상단에는 촬영 정보가 표시되고 있고, 이게 전원을 꺼도 배터리 잔량 정보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뉴 다이얼이 아주 인상 깊은데 유저 커스터마이징을 7개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C1부터 C7까지 다이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단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그리고 저를 찍을 때, 그리고 야외에서 풍경을 찍을 때 각각 다 다르게 설정을 하거든요. 오른쪽에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카드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메모리 단자가 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는 틸트형 LCD였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스위블 액정을 채택을 했고, 터치 조작으로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었어요. 자, 그 외에 메뉴 인터페이스는 기존 후지 카메라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메뉴 인터페이스는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셔터음은 프로세서는 Xtrans CMOS 5세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전의 4세대보다 약 2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요. 초당 40장의 로우 촬영 연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지필름은 그 이름답게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다른 브랜드보다 이 후지필름이 가지고 있는 이 필름 색감에 아주 정통한 브랜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후지 카메라에는 다른 브랜드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이에요. 이전에도 제 채널에서 제가 XS10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 H2S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발표한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올라온 다른 해외 유튜버들이 올린 그 필름 시뮬레이션 설정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설정, 그런 것들을 좀 카피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더라고요. 필름 시뮬레이션 레시피라고 하는데, 따라하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독특한 그런 색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필름 시뮬레이션은 여러가지 클래식한 색감을 사진과 영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
영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실제로 이거는 호직 카메라를 구입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일반 컨슈머들 입장에서는 촬영 후에 컬러 그레이딩 하는 거를 좀 귀찮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딱히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배우자니 귀찮고 어렵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제가 클래스 101에 다빈치 리졸브 정말 풀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거기에는 8비트부터 10비트 촬영분까지 컬러 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는 강의가 될 겁니다. 물론 컬러 그레이딩 뿐만이 아니라 그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찍어도 색감이 좀 예쁘게 나와주기를 바래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 그러니까 막 찍어도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 기능이 바로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이거든요. 이게 일반 스탠다드와 이터나 시네마로 찍은 영상의 색감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터나 시네마로 찍은 색감이 뭔가 더 개조가 부드럽고 더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참고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이터나 필름으로 제작을 했어요. 물론 내가 더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 개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F로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H2S에서는 기존의 F로그보다 더 향상되고 확장된 F로그2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 결과물로 F로그와 F로그2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이티브 ISO가 F로그에서는 640인데 비해서 F로그2에서는 ISO가 125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중간 톤과 하이라이트 톤에서 F로그2가 좀 더 차분하게 내려온 느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필름 시뮬레이션 이터나와 F로그를 간혹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그런 필름 시뮬레이션들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F로그가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풍부한 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기는 영상에 특화된 바디입니다. 소위 말해서 온갖 코덱으로 떡칠을 한 카메라예요. 대표적인 성능을 좀 보자면은 일단 6K 촬영이 돼요. 가로 세로 3:2 비율이기는 하지만 6.2K에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장 메모리로 말이죠. 그리고 4K로 낮추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에서 어떤 갭이 오는 게, 어떤 카메라는 4K로 설정을 하면은 화각이 일부 막 잘려 나가거나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오히려 4K로 설정을 하는 게 해상도를 낮춘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쓰면은 풀 HD 해상도는 아예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옛날 4K에서는 무려 120프레임 촬영이 내장 메모리로 녹화가 됩니다. 120프레임은 우리 이제 SNQ 같은 고속 프레임에 해당을 하는데 주로 슬로우 모션을 줄 때 쓰는 프레임입니다. 거기다가 4K에 60프레임 촬영을 하면은 동영상 최대 연속 촬영 시간이 4시간에 가까워요. 진짜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거기다가 애플 프로레스 422 HQ, 프로레스 LT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SD 카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CF 익스프레스 타입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용량이 충분하다 싶으면은 진짜 애플 프로레스 코덱을 쓰는 거로 추천을 드려요. 프로레스 코덱은 진짜 써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의 능력을 진짜 극한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손떨림 옵션 또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최대 7스탑 IBIS를 가지고 있어서 OSS가 포함된 렌즈와 콜라보를 이루면은 진짜 막강한 손떨방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면서 더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젤로 이펙트 현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K로 촬영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화면이 왜곡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면은 프로세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니의 크롭 바디에서 4K 해상도일 때 이런 현상이 정말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오히려 4K보다 더 큰 6K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젤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완벽한 빈틈이 없는 성능과 또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카메라의 단점이 뭘까? 풀프레임이 아닌 점? 사진이든 영상이든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만 대조로 해서 비교를 하면은 과연 이 카메라의 아웃풋이 단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카메라들을 모조리 씹어 먹으면 씹어 먹었지, 이게 판형 조금 작은 게 이 모델의 단점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현실적인 단점, 바로 가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크롭 바디 치고는 굉장히 비싼 300만원 초반대의 바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파나소닉의 GH6가 거의 뭐 250만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비싼 300만원 초반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후지 특유의 이 비싼 렌즈들까지 더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하더라도 벌써 400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조금은 좀 일반 컨슈머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가격이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단점들이 있다면은 저는 최대한 제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없어. 진짜 뭐 깔 게 없어. 자, 그래서 후지의 전문가용 플래그십 바디 X-H2S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카메라 기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